조금만 힘냅시다.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이 뭐야?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사고방식을 여러분들 훔쳐가셔야 돼요. 물론 그 얘기도 못하겠어요.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도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면 글을 접근하는 방식이 무척이나 여러 가지니까요. 근데 그 중에 전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주를 하든 빼든 더하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않지. 이걸 10년 동안 모든 수능을 다 풀어보고 결과값을 도출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지. 저도 그래요. 운동하면서 트레이너님이 맨날 왜 아침에 안 뛰셨어요? 그러면 못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거 처먹으셨어요? 그러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맨날 이러거든요. 너랑 이제 비슷한 거 하니까. 자, 문학 좀 보죠. 오늘 고전 나 체크 해야 되는 추가 체크부터. 네, 강미라 학생, 김정환 학생, 민서영, 안소영, 안재민, 양민규, 네. 이시연비, 네. 이재은, 이현서 A, 네, 아니구나. 네, 이거 다음 주에 오겠군요. 이호인이도 마찬가지. 정요한, 네. 조승빈, 네. 사연수, 네. 자, 뒤쪽에서 고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죠 고전? 저번 주에 고전 뭐 했어? 드디어 뭘 들어갔습니까? 시조를 들어갔죠. 시조와 가사를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자연의 이야기, 자연 사랑해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춘곡이라는 작품, 그리고 자연 친화를 보여주고 있는 시조들 중에서도 강호사시가 이것도 이제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멸망했을 때의 무상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연 두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장을 왜 두 번이나 하나요? 두 번 가지고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작품은 여러분들이 2학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3학년이 됐는데 상춘곡, 만흥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엄청 답답해요. 답이 없어. 전형성이 없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알고 있잖아? 그럼 뭐든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웃겨. 모르고 있으면 그 위에 쌓는 게 되게 부질없어져. 심화거든. 이 작품의 심화 버전이거든. 이게 당연해야 이게 돼. 근데 얘가 있잖아? 그럼 다 괜찮은데 얘가 없으면 심화를 해봤자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각을 고등학교 2학년 내신하면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립니다. 페이지 과제고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 네, 47페이지로 가보시면 되겠죠.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네, 47페이지. 그래서 오늘 자연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배울 거예요. 1학년 때 하신 분들은 뭐 조금 다르겠지만 1학년 때 내가 안 배웠다? 그럼 거의 100% 걔네들입니다. 그럼 걔네들을 배웠으면 같이 연계 작품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어부사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부터 쭉 전부 다 어떤 전형성을 갖게 돼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사람의 직업은 바로 뭐예요? 어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 어부는 진짜 어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양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책을 읽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 자연 속에서 그 친화의 느낌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항상 자기를 뭐라고 칭합니까? 작은 어부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모두 전형적인 이미지로서 사용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안 잡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수. 그래서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가볍게. 1수. 이 중에 씨름이 없으니, 이 씨름이 뭐겠습니까? 속세에 대한 고민이에요. 씨름이 없으니
바로 어부의 생애로다. 일역편주, 외울 만한 단어죠. 작은 조각배라는 뜻이죠. 작은 조각배에 만경파에 띄어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겠는가? 안가? 이것도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알겠는가? 모른다라는 뜻이겠죠. 이 작품 역시도 뭐와 뭐를 대칭하고 있습니까? 속세와 자연을 대칭하고 있고요. 이 자연을 상징하는 말로서 어부, 그 다음에 만경파, 일억편주, 배, 얘네들이 이제 형상화하고 있고요. 이 홍진, 배웠죠? 이제 속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인세라는 키워드를 쓰면서 대조적인 공간감,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인가 정도는 서리법으로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국어 보면 천심녹수, 천길이나 되는 푸른 물, 돌아보니 만척청산. 자 보세요. 천심녹수, 만척청산 전부 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내가 님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물이 있고 산이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님을 나에게 올게 하는 방해물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존나 좋은 거지. 왜? 제목이 어부가니까. 10장 홍진, 10장의 홍진, 붉은 먼지. 나쁜 거죠? 세속적 가치를 얼마나 하렸는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은 거지. 장애물이지만 부정적인 대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 장애물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강호의 월백 학원을. 자, 강과 호수. 강호의 월백, 달이 하얗기 때문에 더욱 무심하여라. 이 단어는 우리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단어예요. 무심, 없을 무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심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야?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다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 무심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저번 주도 복습 느낌인데 여기에서 이 어부 강과 호수는 결국 뭘 보여주고 있어요? 강 플러스 호수를 의미해요. 근데 진짜 강과 호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연에 대한 이야기죠. 원래는 자연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자연의 일부인 강과 호수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비유법 중에서도 전체를 일부로 비유하였다. 그래서 대유법이 원래 자연칭화 시조에는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근데 이 5번이 문제야. 이 다가 문제거든요. 오수. 장안을 돌아보니. 이 장안이 한양이에요. 원래 어디야 이게? 속세야.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그래서 북궐도 마찬가지.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천리, 만리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요, 수만리 이런 것들은 두 가지로 항상 분류하거든요. 얘가 물리적 거리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천리 만리일까? 아니야.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 과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야. 물리적 거리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무슨 거리감이기도 해요? 심리적 거리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감이라는 감정을 뭐로 한 거야? 눈에 보이게 이제 수량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량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문학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이 좀 물음표가 떠야 돼. 어주에 누워있는들, 배에 누워있는들, 별 5개죠? 잊은 적이 있겠느냐? 잊은 적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라는 얘기야. 뭐야? 이 사람 지금 누구 생각해? 장안에 북궐에 있는 임금님과 속세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자 보세요. 이 자연이라는 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초기에 배우는 자연은요. 되게 심플해요. 뭐야? 예쁘게 속세와 자연을 예쁘게 나눠줘.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2학년 초기에 배우는 속세와 자연의 대칭성이에요. 여기서 끝나.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한거 18곡 기억나요? 한거 18곡.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 처음에는 속세를 추구해. 처음에는 속세를 추구하다가 하나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난 자연에 있겠다. 속세로 나아가나 자연에 거쳐가나 똑같으면 난 그냥 자연에 있겠다. 이게 포인트였잖아. 그럼 막상 문제 어떻게 나와? 따라가야 되는 길을 속세 추구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단 말이야. 응? 이거를 발전시키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대칭돼? 그렇잖아. 근데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난이도가 쉽게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칭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이 됐어. 그럼 이거를 디벨롭 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야 되잖아. 그럼 그때 나오는 모습이 바로 얘야. 물론 이 글은 전체적으로 뭘 추구하고 있어요? 자연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팩트야. 이건 전체적인 글감 자체가. 하지만 여기 오수에서 뭐가 등장해? 뭐가 등장해요? 내적 갈등이 등장하는 거야. 내적 갈등이. 자, 그래서 봐봐. 어주에 누워있는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이 세속적 가치에 대한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에 대한 미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이 사람은 미련이 남아있어.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마지막 줄 어떻게 돼요? 두어라. 내 싫음이 아니라 제세형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래서 내적 갈등을 하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었지만 결국은 뭘 선택해? 자연을 선택한다라는 게 포커싱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 좋아하지? 이 사람 다 자연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어주에 누워있는들 잊은 적이 없겠느냐? 해서 아, 이 사람은 자연을 잊은 적이 없다. O야 X야? X가 되는 거야. 그게 전형성을 비틀면서 발전시키는 문제의 전형성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형성이 필요한 거야.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됐죠? 넘겨볼까요? 그러면은 요 어부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48페이지에 이 작품 연구소에 이 어부의 의미는 좀 읽어봅시다. 어부의 의미는 지금 읽어보고 갈 텐데, 자, 어부는 구런의 어부사 이래로 우리 문학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은자,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사는 사람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즉 작품 속 어부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진짜 어부가 아니라 세속과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사는 가어옹, 가짜어부라는 뜻으로 속세를 떠나 강호에서 낚시하면서 시나 읊고 술잔을 기울이던 양반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실제 어부로서 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별 5개짜리죠. 관념적인 어부의 이미지를 빌려 세속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쯤에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쯤 봤으니까 요 얘기는 좀 해봅시다. 요게 이제 3학년 얘기예요. 3학년 이거를 하시면 이제 결국 이제 1, 2학년 낮은 나이도는요, 단편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문제들인 거고, 이 3학년 정도의 문제가 되면 그 위쪽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진짜 꼭 필요해? 는 아니야. 이거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요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납득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자, 갑자기 가쁜 역사야. 자, 고려시대 때 뭐로 넘어가 버려요? 조선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이제 고려에 있었던 신하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가 뭐예요? 조선의 신하가 된다. 그래서 이 사대부, 신진 사대부에서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어디로 내려가게요? 아빠 임금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자연으로 가야겠죠. 자연으로 가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가 조선 초기예요. 이때가 조선 초기라고. 강호사시가 나올 때야. 저번 주에 배웠었던. 자, 그럼 이때의 자연은 어떤 자연이야? 내가 할 거 다 하고 임금님 옆에서 내가 심지어 나라까지 세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든 다음에 숨어 들어가는 자연이야. 자부심 배치지. 플러스 속세에 대한 미련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오히려 속세는 물론 자연과 대비해서 나쁜 곳이지만 우리 임금님, 자랑스러운 임금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해? 역군은 이셨다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속세에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야. 갈등이 없어 여기서는, 초기에서는. 왜? 임금님과 내 사이가 존나 좋거든. 내가 보는 이 현실이 내가 선택해서 온 자연이야. 근데 이제 중기로 갑니다. 중기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얘네들이 은퇴를 했지? 그래서 여기서의 그 다음에의 후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인 거야. 자연 속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나오겠죠. 얘네들의 후진들이 어디로 넘어오게 됩니까? 이제 조정으로 이제 벼슬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배틀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를 죽이고 별 꼬라지를 다 보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신나게 싸워요. 윤선도 다 그냥 다. 저 조씨거든요. 저 조씨 주초 위양이 조씨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나그면 이거 나뭇잎에다가 꿀 가지고 발라가지고 이제 조치는 그것만 아니었어도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조광조가 저희 그거세요. 그 선조세요. 그 조씨가 배틀 뜬단 말이야. 그때 초반에 누가 개박살이나요? 이쪽 라인들이 개박살이네요. 원래 이 메인스트림한 게 이기가 진짜 어려워. 그럼 얘네들은 뭐야? 풍운의 꿈을 안고 어디로 갔는데? 속세로 가고 심지어 임금님 역까지 갔는데 심지어 임금님도 얘네들을 좋아해. 왜? 얘네들은 자꾸 나를 견제만 하거든. 얘를 좋아하는데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외척 세력이라든지 우리 마누라, 우리 할머니가 다 얘네 편이야. 이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얘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귀양 보내는 거야. 그럼 이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자연은 물론 긍정적인 공간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공간이지. 하지만 문제는 뭐야? 내가 진짜 그걸 선택했나? 는 아닌 거야. 이때의 속세는요 훨씬 더러워요. 훨씬 인세, 홍진이라는 단어로 취향될 정도로 존나게 더러워요. 퇴란 말이야. 하지만 난 사대부잖아. 그럼 뭔 해야 돼? 임금님 사랑해요의 스탠스는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리고 내가 자유에 있긴 하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갈등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고 나서 이게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후기로 가면 얘네들 어떻게 되게요? 뭐가 들어와 이게? 씨앗이 들어와. 예. 더 이상 유교만으로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구나. 적야교, 박지원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연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요, 아까 나왔죠. 관념적인 자연이에요. 이 조선 전기, 중기까지는 여기까지가. 내가 농사짓고 뭐 어부고 뭐 내가 목동이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노동을 하지 않아. 근데 이때부터는 뭘까? 실질적 노동의 공간이 돼버려요. 여기가 실질적인 노동의 공간이 돼버립니다. 진짜 농사짓고 진짜 노동하고 진짜 백성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어떤 시도 있냐면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있잖아. 그럼 이제 사대보고 와가지고 이제 농사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야 저 새끼는 왜 와가지고 지랄이야? 이런 시들도 있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야? 관념적인 자연이 아니라 실질적 자연. 관념적인 어부가 아니라 진짜 어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후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고요. 2학년 초반부에서는 여기를 배울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여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거라고. 그게 3학년 중반부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 기조 자체가. 그래서 그 뉘앙스만 갖고 가셔도 나서 오케이. 그 다음 작품 보죠. 도산심이고 이거 별 5개짜리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작품을 보더라도 얘는 2학년 때 거의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다. 상충곡 다음으로 실효성이 높다. 근데 일단 이거는 근데 너무 중요해서 요 3가지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쭉쭉 더 넘겨보실까요? 더 넘겨보시면
뒤쪽으로 갑시다. 뒤쪽으로 가시면 페이지 어디냐면 62페이지로 가시죠. 62페이지. 여러분 안이 꽂고 빡치고 어렵고 열받고 귀찮아도 이거 다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방학 딱 끝났을 때 고전 시가가 그렇게 빡세지는 않게 될 거예요. 딱 여기까지 이 8주 동안에 하고 나면 이제 슬슬 마냥 어렵지는 않을 거야. 마냥 어렵지는. 근데 그 기점 중에 하나가 이 도산 12곡이 있어요. 도산 12곡. 벌써 이제 제목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도산이라는 공간에 12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작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드신 분이 이황 선생님이세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을 항상 엿먹이는 작품이에요. 왜? 이거 우리 전형성을 배웠잖아. 누가 봐도 이건 지조절개야. 야, 이건 누가 봐도 자연친화거든? 근데 주제의식이 학문의 중요성이야. 주제의식이 학문의 지속성이야. 그래서 맨날 틀려오는 거야. 존나게 자연이네. 존나게 지조네. 하고 맞는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외는 외워야 돼. 예외는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이황 선생. 어디 붙어 있어, 우리? 어디에 붙어 있어? 5,000원짜리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회에 계실 정도면 말 다 했지. 이분은요, 우리나라 유학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나라 성리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에서 집대성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 때문에 중국의 유학과 견주었을 때 독자적인 라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유학의 근본이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꼰대 그 자체. 이거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봐봐, 이 애들이 이렇게 가다가 사러리라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노래 부를 수 있어. 가시리 꼬나난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황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너무 야해 노래가. 야, 이거는 남자 여자 이렇게 사랑하는 노래를 애새끼들이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농담 같죠? 실제로 쓰셨어요. 길바닥에 다니는 노래가 너무 상스럽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나 짓는다. 이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음을 수행하고 깨끗하게 돼서 이 유교적인 그 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분이 앞머리에 쓰십니다.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6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에 6개는요, 자연친화고요. 뒤쪽 6개는 학문 수양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은 이제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요. 야,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사람들, 이 다음 유학자들이 이황 선생님을 존경할까 존경하지 않을까? 존나 존경하겠지. 그럼 이분의 작품을 참고할까 안 할까? 존나 참고하는 거야. 1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즉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이런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도려. 초야우생이라고 해서 의미가 쪽팔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자, 초야우생 또 하나 쳐볼까요? 초야우생. 정말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해석을 보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즉 단어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시어란 말이야. 하지만 이거 긍정으로 읽어야 돼, 부정으로 읽어야 돼? 긍정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래에 겸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해석하면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감정이 뭘까요? 난 가르쳐줬어.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시조에서 오프닝 때 속세 사람들과 자기의 모습을 대조대비하면서 나오는 이 감정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까?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비틱하는 거야, 이것도. 나 돈도 없고, 나 늙었고, 나는 기껏 자연에서밖에 안 살아. 존나 비틱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물며 천석 고항을 고쳐서 무엇 하겠는가?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키워드 나오죠. 천석
고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로 연하고지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단어가 나오는 순간 주제의식이 끝났을 거예요. 자연에 걸린 병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되게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자연 친화적인 시어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 세석번 볼까? 하물며 자연을 끔찍히도 살아가는 이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학원을 이제 선택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는 해주시는 학원을 갔으면 좋겠어요. 원문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줘야 돼. 진짜로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슥슥슥 넘어가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진짜 안 돼요. 사람한테 해석 못해. 그리고 이렇게 줬으면 여러분들 가서도 아래 이제 밑줄 있죠. 해석본 적어가면서 트라이투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수 가봅시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덫을 삼아서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 키워드가 나오죠? 연하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풍월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연하도 외울 때가 됐어. 여러분들 이제 연하도 외울 때가 됐어요. 이게 구름과 노을을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풍월은 바람과 그죠? 달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아래 맨날 나오는 뭐예요? 강호 뭐야? 강과 호수를 말하는 말이란 말이야. 이거 기본적으로 뭘 베이스로 하고 있다? 자연을 대유법으로 하고 있는 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얘기 안 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집에다가 여기를 집으로 삼았고 얘를 뭐로 삼았어? 벗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거 나오는 순간 무슨 법 베이스로 되고 있어요? 갑자기 친구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의법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충곡 기억나요? 띠집, 초려 삼간, 수간 모고 똑같은 뉘앙스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야? 물, 아, 일체를 하고 있는 친구 먹었죠? 물아일체를 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전형적이잖아.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병으로 늙어가는 거를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아주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삼수. 얘는 여러분들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일이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알아보세요. 겸사겸사. 자, 순풍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라. 페이지 63페이지. 63페이지. 페이지 63페이지. 삼수. 페이지 63페이지. 순풍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고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하셨겠는가? 이거는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은 우리 공자님께서 처음에 이 유교를 만들 때 그 베이스를 뭘로 만들었다? 성, 선, 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황 선생님께서는 요 라인을 쭉 따라가지고 잡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 아니면 터치를 안 해. 겸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유교, 주자 이분 아니시면 이제 건들지 않는다. 그리고 공자님이 이 성선설을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슬슬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착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공자님 말씀대로 하면은 나라 행복한다고 했는데 슬슬 이제 이상한 거야. 마냥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혹시 사람은 악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묵자라든지 이제 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법으로 조져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순풍이 죽었다 하니 성선설이 아니라고 하다니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 하다니 진실로 거짓말이야. 인성이 어지다 하니 공자님께서 성선설이라고 하시니 진실로 만든 말이야. 야, 공자님께서 천하의 허다 영재 이 전 세계에
그 똑똑한 사람들한테 속여서 말씀하겠니? 아니겠지? 라고 그 당시에 뭐를 주장하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놈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에선 잘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가끔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수.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랑, 란초입니다. 난초. 사군자 중에 하나죠. 유란이 제곡하니 이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고, 백운 하얀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가 좋아. 대꾸법 유사한 통사구조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피미 1인. 자, 여러분 송리인국 3인국 배우셨나요? 우리 조선시대 때의 이 미인, 이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하는 이는요 뜻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 한정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외모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의 미인은 누굴까요? 임금님 아니면 공자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로 해석하시면 됩니까? 공자님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미 1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임금님을 상징하게 되고요. 이 사람 사대부잖아. 우리 기억나세요? 역군은 이셨다 랑 똑같은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대부이기 때문에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표현법적으로 조금 눈여겨보실 건 있냐면요, 유란이 피어 있으니 자연이 듣기가 좋다. 이 유란은 향기거든요. 향기가 어떻대요? 듣기가 좋대요. 그래서 후각의 청각화, 그래서 공간학적 심상 때문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군 지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 오수도 별표 치세요. 와, 너무 전형적인 작품이에요. 너무 전형적인 구절이에요. 아, 얘를 모르는 거 말이 안 돼요. 오수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이걸 뭐라고 해요? 배경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전에 유대해요. 전형적인 자연이야. 산 앞에 내가 뭔가 만들어 낚싯대나 이런 정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 앞에 유대하고, 내가 유대하고, 그 다음에 대하에, 이 대하, 요 대 아래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연 경관의 아주 클래식한 묘사고요.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늘. 그 위에서 누가 있어요? 끼룩.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게요, 기록이? 백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얀 마음 백구 아니야. 갈매기입니다. 근데 갈매기가 나오면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나는 여기서 갈 수가 없는데 저 기러기는 혼자서 잘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리움. 유배 가가지고 기러기 얘기하면 뭐야? 임금님을 가고 싶어하는 외로움을 표현하는 기러기란 말이야. 하지만 지금 주제의식은 뭐야? 자연이지. 근데 자연에서 백구 나오면 뭐게? 얘 무라일체야. 친구야 그냥. 그 다음에 읽어볼까? 하물며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하나뇨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까지 여기는 그러네. 여기는 무라일체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얘네들까지 전부 다 뭐로 그냥 묶으시면 돼요? 배경묘사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그 자체야. 봐봐, 여기서 잘 봐. 여기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었어. 교교백구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멀리 마음을 두노뇨. 자, 이 구절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충곡의 그 구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참 나 같은 남자가 존나게 많은데, 참 많은데 이 마음 속에, 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구절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여기가 정말 예쁜데 정말 좋은데 이 고교백구, 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꾸 멀리 마음을 두는 것인가. 여기 와서 놀아야 되는데 자꾸 속세에 나가가지고 부귀 공명만 추구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고교 백구의 해석본 볼까요? 고교 백구 해석본 보니까 어때? 고교 백구 현인이나 성자가 타는 새하얀 망아지 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단어만 봤을 땐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존나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와야 되는데? 자연을 와야 되는데 자꾸 속세로 가서 안타깝다 라는 부정적 감정을 담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 되는 거지. 수능은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제로 드린 것 중에 한 문제가 이걸로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있군. 이 사람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군. 뭐야 X야? X야. 근데 막 해석본 보니까 뭐야?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거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꼭 이때쯤 이 연시조 중에서 한 구절 정도는요. 와 자연 너무 대단해. 와 이 자연의 이 흐름, 이 자연의 순환 쩔어. 요런 구절이 꼭 하나씩 있었거든요. 춘풍의 화만 선하고 추야의 월만 때라. 백구법이고요. 계절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부니 산에 꽃이 가득 피고요. 가을밤 달빛이 가득하고 있어요. 사시가흥이 사계절의 흥이 사람과 한 가지야. 물아일체겠네요. 하물며 어약엄비 운영청관이야. 언해그지 있으리. 그냥 원문으로 보죠. 하물며 물고기가 뛰고 솔개는 날고 구름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햇빛이 온 세상에 비추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어찌 다함이 있겠느냐. 이거 다 해석할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태도가 뭐라는 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찬적 태도라는 건 아시면 됩니다. 지금 막 바닷물이 있고 막 물고기 뛰어다니고 막 솔개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와 개쩐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예찬적 태도. 우리 찬기파랑과 연결해 주시면 참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육수예요. 여기까지 육수입니다. 자 주제의식이 뭐예요? 자연조화. 자연조화.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었던 거에 크게 다른 결들이 없어요. 다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이분은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학문 덕후였어요. 약간 전형적인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존나기 쉬운데 왜 저 새끼들은 공부를 안 하지?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엄청 똑똑하셨고 뛰어나셨고 성품도 좋으셨습니다. 만 글을 쓰는 거에 나오는 그 꼰대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 천운대를 돌아들어 완납제 소세한데 소쇠 산뜻하고 깨끗한데 만권생애로 낙사 즐거운 일이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 풍류 왔다 갔다 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것을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치셔야 할 건 만권생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그냥 뭐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자연 속에서 작은 집에서 만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연을 즐기는 나의 모습이 참 좋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느낌이 있죠. 자연 친화에다가 지금 뭐가 스물검슬금 오고 있어요? 만권생애. 학문이라는 이미지가 슬슬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배웠었던 어부가라든지 상춘곡이라든지 강호사시가에서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이덴티티 뭐야? 학문이야.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그 다음 비유법의 끝판왕이죠. 자 뇌정 봐봐. 우리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 까막눈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장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학문을 못하는 사람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한 거죠. 뇌정이 파상하여도 농자는 못 듣습니다. 천둥번개가 쳐도요. 천둥번개가 산을 깨부셔도 귀머거리는 못 들어요. 100일 하얀 해가 중천 하늘 가운데 떠도 고자는 눈먼 장님은 못 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학문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목 총명하여서 눈과 귀가 밝아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농고 같이 말으려다. 귀먹고 눈먼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서 뭐 하자? 공부하자. 모르면 안 보이니까 마치 장님과 귀머거리와 같으니까 공부해서 눈과 귀를 띄우자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삼수 별 5개짜리입니다. 이거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 다 나오진 않아요, 교과서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별 5개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연쇄법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쇄법이 뭐게요? 노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냥 반복이 된다고 해서 연쇄법이 아니라요. 마지막 문장에 썼었던 단어나 어투가 그 다음 문장에 유지가 되면은 연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감을 보시면 고인을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갈 앞에 있어, 가던 길이 앞에 있어,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연쇄법을 배울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자, 천천히. 고인, 옛날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성현, 공자님, 맹자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자님, 맹자님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요. 왜? 그 사람들은 과거 사람이고 나는 지금 현재 사람이거든요.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아, 내가 고인을 못 보지만 그 분이 했었던 책들, 그 분이 했었던 서적들이 내 앞에 있는 거야. 이게 학문의 수양 길이겠죠.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 하겠는가?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가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야? 학문 수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냥 통째로 기억하세요. 통째로.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이 연쇄법. 자, 그 다음 사수. 이것도 별 5개짜리입니다. 얘도 진짜 많이 나와요. 거의 뭐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봐. 당시에 가던 길을 우리 기억나? 이거 혹시나 해서 여러분 이거 사랑해요 3세트 기억나요? 게다 여다 게다 이거는 외워야 돼. 괴다는 사랑하다, 여다는 가다 살아가다, 해다는 생각하다.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다 라고 나오면 뭐겠어? 가다 살아가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아 이것도 이제 아직 안 나. 이것도 혹시나 해서 또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아래아라고 합니다. 아래아. 얘가 일반적으로 첫 음절에서는 아로 읽히고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음절부터서는 으로 읽혀요. 그래서 일단 아와 으를 넣어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단어, 현대어를 만들어 보시는 게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와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오니 연대, 딴데 마음을 마루리 말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해? 길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가던 길을, 자, 첫 번째 길. 당시에 가던 길이 있어요. 이 당시에 가던 길, 과거, 즉 내가 애기일 때, 아직 벼슬길에 가지 않을 때의 길이에요. 즉 얘는 무슨 길이냐면 학문 수양의 길이었어요. 얘가 학문 수양의 길이었던 거야. 근데 몇 해를 버려두고요. 그럼 내가 이 당시에 가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간 거야. 다른 길. 그럼 이 다른 길이 바로 뭡니까? 벼슬길이에요. 이게 바로 세속의 길이죠. 속세의 길이에요. 세속길. 엄청 부정 그 자체예요. 부정 그 자체. 다른 길로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속세에 갔다가 어디로 온 거야? 학문수양의 길로 돌아온 거야. 이제야 돌아오니 연대. 연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 바로 무슨 길이에요? 얘도 벼슬길이 되는 거죠. 이런 뉘앙스의 문장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자연길인지 학문길인지 이상적인 길인지 부정적인 길인지를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이미지로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수, 오수, 별 10개, 100만 개. 얘가, 나 진짜 강조할게. 얘가 여러분들을 가장 오답으로 이끄는 애 중에 하나예요.
자, 배경 지식 없이 한번 읽어볼게요. 배경 지식 없이.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고, 와, 푸른 산은 어찌하여 아주 오랫동안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아주 오랫동안 푸르게 있어보자. 야, 그냥 보면 뭐 같아? 임금님에 대한 지조절개처럼 느껴져요. 누가 봐도 지조절개야. 이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쓰잖아요? 그럼 지조절개예요. 그게 전형성이거든요. 이분은 누구라고요? 이황 선생님이고요.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 자연의 불변성을 학문 수양의 불변성으로 대칭시키고 있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버링으로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한 구절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주제 의식으로 써요? 자연친화 주제 의식으로 써요. 그럼 얘를 오답으로 찍으셔야 돼요. 얘는 뭐니까? 학문 수양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내신을 운영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다음. 마지막이죠? 이 학문의 오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도 공부 시작할 수 있죠.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공부의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공부의 이중성이죠. 시작하긴 쉽지만 끝내긴 어려워요.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모르겠다. 그래서 학문 수양 재밌다. 끝까지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작품을 왜 가르쳐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외야. 이레귤러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작품인데 동시에 정말 전형적인 표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 이제 두고두고 도움이 될 거고, 한 작품만 더 하자. 한 작품만 더 합시다. 앞으로 넘어봅시다. 앞으로 넘어오시면 페이지, 얘도 모르면은 나는 못 가르쳐. 얘를 모른다? 이거는 고등학생이 아니야. 페이지 51페이지. 51페이지. 얘를 모른다? 학생이야. 야, 만응을 배웠다. 들어볼까? 학교에서 만응을 배운 적이 있다. 이번엔 없네. 그죠? 요걸 배울 거예요. 상출고 1학년 때 하셨으면 만응을 2학년 때 하실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정말 많이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그죠? 한번 들어가 보죠. 흥이 뭐예요? 만연한 거예요. 근데 이 흥은 어디 때문에 만연한 걸까? 자연에서 만연한 거죠. 자, 첫 번째. 산수간 바위 아래. 뭘 지었습니까? 띠집을 진노라 하니. 자, 띠집 동그라미. 수간모. 조려삼간. 초당. 띠집.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공간감입니다. 그 모를 놈들은 웃는다 하다마는 어리고 하양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의 뜻으로는 내 분인가 하노라. 와,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들이에요. 첫 번째 뭐가 지금 짬뽕되고 있죠? 상충곡과 방금 배웠었던 도산시비곡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세속 사람들한테 나 자뻑했었죠. 상충곡. 나 봐라, 나 성현만큼 친다. 자연 즐기는 거 자부심이 없고, 도산시비곡에서는 내가 어리석고 늙어가지고 이거면 충분해. 이게 합쳐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석하면 뭐야?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 만응을 아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작품은 대립적 시어가 정말 잘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럼 뭐와 뭐를 나누겠습니까? 자연과 속세를 나누는 작품이겠죠. 그리고 이게 모든 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절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1년에 자연과 속세 라인을 한번 굴려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연, 산수간이죠. 산수간의 띠집이 이 자연물 라인일 거고요.
속세는 뭡니까? 그 모르는 남들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남들이 속세적 이미지겠죠. 어리석고 하얌의 뜻에서는 어리석은 나, 화자는 긍정적인 시어로 해석을 하시겠고요. 내 분인가 하노라.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분, 나의 분수의 편안함을 느끼고 족하다, 족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야? 자부심이야. 자부심. 그리고 이 모르는 남들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애겠어요? 홍진에 있는 아이들이겠죠. 홍진에 있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 다음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아주 전형적이죠. 소박한 음식들입니다. 이연. 보리밥 맨날 나오죠. 풋나물 맨날 나오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 놀아. 우리 상춘곡 할 때 그 어디야? 그 강호사시가 할 때 1년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우리 벽묘 개변에 앉아가지고 금리너 안주로다 했죠? 똑같은 구절인 거예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여남은 일을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이건 무슨 가치야? 세속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또 대칭을 이루고 있네요. 다 별 10개. 이것도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결국은 틀리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냥 단독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로 찍어오시냐면 그리운 님에 대한 사랑으로 찍어오세요. 그냥 단독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 주제로 찍어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두 번째,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이것 때문에 찍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잘못됐어요. 해서 들어가 보죠.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자, 잔들었죠? 풍류예요 벌써.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이러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 지금 잔들고 자연, 산을 바라보는 게 더 뭐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누가? 산이 못내 좋아하노라. 좋아하는 건 그리워하는 님이 아니라 누굴 좋아해? 산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의식으로 찍으시면 큰일 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3년에는 여기에 자연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죠. 산이 있고 여기에 그리던 님이 있는데 그렇다고 얘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얘는 좀 예외. 다른 애들은 여기가 다 부정이거든요. 얘도 나쁘고 얘도 나쁜데 얘를 그렇다고 굳이 나쁘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대칭이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얘를 나쁘다고 보시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산을 뭘 하고 있어요? 의인법을 때리고 있고요. 그죠?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니까. 그리고 잠들고 한잔해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나와 얘의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일체를 찾으라고 하면 여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산이랑 친구 먹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그 다음도 별 5개짜리네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휘를 몰라서 틀려오시는 구절입니다.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실제 이제 생각해보니, 해다 보이시죠? 생각해보니 소부 허유가 낫더라. 아마도 임천 한응을 비길 곳이 없어라 라는 구절이거든요. 천천히 잡아봐. 누군가가 이 자연을 삼공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나랑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지금 이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공이 세 가지 벼슬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벼슬이 뭐게? 뭐야? 질문 있어요? 아니야? 벼슬이 세 가지 있거든요. 뭐가 있을게?
좌이정, 우이정, 영이정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벼슬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벼슬보다 뭐가 더 좋다? 자연이 좋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뭐보다 좋대? 지금 보니 만승보다 이게 만 개의 수래예요. 여러분들 100, 1000, 만은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사대부들이라도요 방을 몇 개까지밖에 못 지었게요? 99개까지밖에 못 지었어요. 우리나라 왕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칸을 몇 개 이상을 짓지 못했어요? 999개 이상을 짓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위에 중국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만이라는 숫자는요 누구만 쓸 수 있었을까? 황제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를 약간 연명이고 싶어. 그럼 만 단위의 무언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너의 숫자 내가 써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승은요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를 의미하고 얘는 벼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제일 높이 오는 게 상공인 거고요. 인간으로서 제일 높이 있는 벼슬이 만승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누가 야 이거보다 자연이 좋아 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뭐가 더 좋은 거야? 황제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결은 같아. 얘도 자연이고 얘도 자연이긴 한데 내가 얘보다 자연적으로 훨씬 더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누구래요? 소, 부, 허, 유가 낫더라. 물론 이제 옆에다 별 친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벌써 뭐야? 갑자기 이상한 지역이나 갑자기 이상한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럼 이제 뭘 사용한 겁니까? 과거에 있었던 고사를 사용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 고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뻔하지 어떤 고사겠어. 속세를 싫어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던 분들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연 속세의 가장 높은 벼슬과 가장 높은 황제보다 나는 뭐가 더 좋다? 소부허유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공, 여기 있는 만승이라는 키워드는요 홍진, 속세 이런 라인들로 반드시 묶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어를 모르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천 하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를 비할 곳이 없다. 다음 또 겸손한 얘기를 하네요. 내 성품이 게으르다고 해서 하늘이 알았어.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서 다만 다툴 리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뭐에 대한 이야기는 못해요? 뭐에 대한 이야기는 못해. 강산은 지키라고 했고, 그죠? 여기 인간 만사는 인간사는 내가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강산이 좋다 한들 대분으로 누웠겠느냐. 이분 누구예요? 사대부 윤선도가 쓰신 분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그 중기에 임금님이 윤선도를 진짜 예뻐했어요. 스승님이기도 했고 되게 잘 따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상대방 간신놈들이 이제 자꾸 쫓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배 가면서 이제 쓰는 시들 중에 하나인데 임금님 사랑해 해야지. 지금 자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임금님 사랑해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임금의 인애는 이제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연군 지정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반응이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작품이라 이제 반드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시간 좀 애매한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시가 요 세 편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소설 하나만 봅시다. 그 수능 다시 꺼내볼래요? 대수능 한번 꺼내봅시다. 대수능에서 소설 하나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수능에서 페이지 7페이지
요것만 20분 동안 편히 들어봐.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그렇게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선생님은 소설을 어떤 포인트로 조금 읽는가 이걸 좀 봅시다. 다시 이제 문제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 서사갈래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서사갈래. 서정갈래는 시는 정서예요, 여러분들 정서. 근데 서사갈래의 포인트는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갈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너무 중요하고요. 이 갈등을 판단하는 건 결국은 인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항상 마음속에 1번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물의 관계를 파악을 통해서 갈등을 체크하는 데 있어요. 이것만 하셔도 한 문제가 풀릴 겁니다. 아 진짜 수능에서는 여기를 벗어나는 격이 별로 없어요. 한 10번 나오면 8번이 나와요. 이 부분이 첫 번째. 그래서 이걸 러프하게 얘기하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주인공과 이 사람이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를 보라고. 그것만 봐도 한 문제가 풀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뭔가 감정이 등장할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의 인과성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의 인과 관계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울어. 그럼 왜 우는지, 엄마 때문에 우는지 아빠 때문에 우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니까. 우리 저번에 맨 처음에 썼던 그 관촌수필 기억나요? 그때 호기심, 이 도깨비불에 대한 호기심,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는데 호기심으로 바꾸고, 내가 도망갔었는데 엄마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과정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중요한 게 서술자. 이 사람이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근데 단순히 1인칭, 3인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능적으로 표현하는 서술자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 그리고 배경. 얘는 왜 중요하냐면요, 전개 방식 때문에 중요하고요. 배경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이니까.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좀 지역적으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좀 얍삽하게 내는 애들이 있어. 이 장소에서 만났니 안 만났니, 내가 이 공간에서 그 정보를 알았니 몰랐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내는 한 문제씩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4개 정도만 좀 던져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좀 많은데 좀 많은데 좀 보자.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은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어디에 체크를 하냐면요, 골목에 체크를 합니다. 왜? 이 사건, 이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다? 골목이라는 공간입니다. 한 장소에는요, 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뭘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쁜이 어머니, 그리고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좀 더 알겠지만 결국은 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냐면 이쁜이 어머니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랑, 그리고 이쁜이 딸이겠죠. 이쁜이와 요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요렇게. 저 그리고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당황하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쁜이 어머니는 뭐 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어요. 그럼 왜 당황했을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딸내미랑 결혼을 하면 인사를 해야 돼. 이제 신혼여행 가면 이제 빠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이제 가면 네가 또 언제 나온단 말인가.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하는 것 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거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미리 좀 얘기했는데요, 옛날 소설에서는요 그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그는 누굽니까? 이쁜이
어머니가 되겠죠. 이쁜이 어머니는 이쁘다 한마디 불렀으나 그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벙하니 딸의 옆을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이 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정을 2번 올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차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2번 온 뒤 달리는 자동차 안의 이쁜이의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릅니다. 이 사람의 감정선 뭐예요? 눈물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이 눈물의 감정의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예요? 딸의 뭐예요? 상실. 딸과의 이별 때문에 이 눈물이 난다라는 걸 찾고 가는 게 과한 요구일까?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응?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의 눈물이 마땅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같은 극도의 피로와 이제는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일시에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감정도 느껴요? 공허를 느낍니다. 저는 이 소설을 알고 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쁜이 어머니는요, 처음에 아버지 없이 이 딸 하나만 보고 키웁니다. 정말 온갖 일들 다 해요. 온갖 무슨 일들을 이 딸 하나만 보고 개같이 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남편을 구해서 갔어. 그럼 여태까지 이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던, 이 힘든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 딸내미였다고. 근데 더 이상 그 딸내미는 누구를 이제 의지해요? 남편을 의지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상실된 거야 지금? 삶의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럼 이때 느끼는 공허와 눈물이라는 감정이 마땅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야, 봐봐. 여기까지만 읽었어.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잠깐 넘겨볼래? 몇 번 문제 풀어보시냐면 24번 풀어볼래요? 24번. 가만 읽어봐. 가에서 1번.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자, 골목이 아쉽게 느껴졌대. 그 이유는 뭐야? 엄마가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감정선이 어긋나요? 어긋나지 않아요. 2번.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 소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논하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이 작품에 지금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갈등이라는 건 서로 싸워야 돼. 가지마! 갈 거예요. 하지마! 할 거예요가 있어야 된다고. 갈등이 있어 없어? 없어. 갈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자, 이쁜이 어머니와 이쁜이는 관계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존나 긍정이지. 이쁜이가 그러지 마! 그러니까 엄마는 뭐 그런 것까지 참견하고 그래 이랬어? 아니야. 서로 눈물 흘렸다고. 긍정 그 자체인데 여기서 뭐라고 때려버려? 갈등 이렇게 때려버린단 말이야.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 작품에서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 갈등이 어떤 식으로 조명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수능이야. 수능이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야. 이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벌써 2번 끝났잖아. 얼마나 바뀌어? 자, 그 다음 좀 더 가봅시다. 제 6절 몰락. 한편엔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 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계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집에는 바로 이날의 이제까지 서울에서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야, 이걸 무슨 식 구성이라고 하게요? 이때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가 납득이 돼야 돼. 당연해져야 돼. 하나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서술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정돈이 돼야 돼요. 왜냐면 공간이 변했어. 공간이 변했으면 서술이 변하는 거야. 이 대상이 변했단 말이야. 만약에 이때 뾰로롱 하고 예쁜이의 과거가 나왔어. 그럼 얘 글의 전개 방식은 뭐예요?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뭐래? 이 한편.
이거를 무슨 식 구성이라고 할까?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를까? 여기서는 수업하고 있지. 근데 저쪽에서 자습하고 있잖아. 여러분 어머니 저쪽에서 이제 음식 차리고 계실 거 아니야. 저기서 아버지 일하고 계실 거고. 똑같은 시간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착착착착 보여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병렬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러가?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 서술자. 이 서술자는요 작품 내부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내부에 있다면 나, 우리라는 단어를 쓰겠지. 근데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준 거예요. 그럼 몇 인칭이야? 3인칭. 자, 3인칭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정말 객관적으로 서술만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내면의 역사, 내면의 마음까지 알아보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어머니의 마음의 감정들을 다 알고 계시네. 그럼 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고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가로치고 나오는 그야 이 부분도 되게 현대소설치고는 독특하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용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는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던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원이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를게요? 봐봐, 현대소설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야?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서술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독자님들께서는 뭐야? 말을 건네. 이런 것들을 유치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를 현대소설의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전소설에서는 전형성, 현대소설에서는 독특성.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든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23번. 그러면서 이 편집자적 논평의 특징들을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전소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거나, 환기라는 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거나,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거나,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고전소설에서 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팩트체크 문제가 되겠죠? A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겠죠? 실현되지 못하는 게 니들이 기억 못하지? 였는데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4번 하고 끝내야 되는 얘기인 거. 그죠? 네, 마저 읽어보고 마무리 해봅시다. 8페이지.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욱하숙에 남아있을 뿐으로, 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드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집에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20회를 살아온 이 동기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한 번 기울어진 기운은 다시 어쩔 수 없어서 온 사람들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집의 몰락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었다. 이 도에서 대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볼 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처럼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교치구에서 광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지 않는 이발소 소년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는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았을 뿐이므로 그들이 남부 시끄럽다고 해서 고개나마 변변치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나가 그대로 큰 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흙깃 본이는 몇 명이 못 된다.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이 살던 집은 좀 있다 하수곡 간판이 걸렸다 까지 했거든요. 자, 이 작품은요 천변풍경이라고 해서요, 이 작품은 EBS에서 공부를 합니다. EBS에서 공부를 하는데 항을 주위로 여기 세대의 이야기를 병렬식으로 구성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인물이, 이발소에 한 인물이 있는데 이발소 소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골에서 살다가 얘가 서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발소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발소 소년의 역할은 뭐냐면 조명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의 시선을 통해서 얘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카메라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소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 파생되는 이 작품만의 독특한 시점이었다. 지금 아이의 감정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이는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죠. 22번.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서술자에 대한 공부가 된 상태에서 보잖아요. 1번.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끝난대요. 관찰이야, 관찰 키워드가. 2번. 특정 가족에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해요? 분석했어? 아니지. 새로운 사건을 몰고 진위를 논평해요? 아니죠. 천변의 소식을 타 주변에게 전해줘요? 아니죠. 문제를 중재해요? 아니죠. 봐봐. 2번, 3번, 4번에 5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관성이에요, 여러분들. 주관적 이미지가 세. 근데 1번은 그냥 뭐 할 뿐이야? 관찰할 뿐이야. 이게 서술자를 알고 있다는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학 작품도 항상 뭔 갖고 가야 돼? 서술자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오발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주에 여기서 할 얘기들이 좀 많을 거예요. 26번 한번 별표 쳐놓으시죠.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여기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힙니다. 근데 망상 문제를 풀게 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졸라 쉬워. 연결되어 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굴린단 말이야.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과제는 언제나 심플하죠. 2주 지났으니까 이제 2019학년 대수능, 우리가 6월 9월을 봤으니까 수능 한번 치러보시고요. 오늘 드렸던 과제물 전부 다 여태까지 배웠었던 메커니즘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한번 붙여보시고, 뒤쪽에는 이제 내신 모의고사형 문제들, 고전에서 나오는 문제들 넣어놨으니까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혹시 다음 주 계약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은 카톡에다가 남겨만 좀 주시면 제가 프린트 줬다가 맡겨둘 테니까요. 영상 올린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받아라. 필요 없어, 받아가. 문법 논문은 끝나셨나요? 형태로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필기하시고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단톡방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선생님 그 수업 영상 하는 거 네. 홍보 영상을 쓸 수 있는 거 좀 주세요. 이제 저 단가방에다 올리긴 했는데 네. 리플렛만 주시고 아. 그때 설명이 아무 참석 안 했을 때 설명이 하셨던 거는 껌껌해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만들려 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어두워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리시고 계시나요? 그 애들 복습용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할만할까요? 자막을 좀 잡아놓고 네. 앞에 그냥 프로필 사진 하나 넣고 네. 그 선생님 리플렛 그거 좀 업체에서 받은 원본 리플렛이라든지 네. 프로필 사진 다시 안 찍으셨잖아요. 내년에 찍지 않을까. 기존 거 그냥 사용하는 네네. 거고 그냥 그걸로 해서 네. 근데 자막 같은 거는 자막은 제가 다를 거고. 그래요? 그러면 학원에서 비용을 대고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영상을 진짜로 예를 들면 인상 강사 신영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처럼 네. 제가 적중 자기가 막 이렇게 그 적중한 거 자기 이렇게 비교해서 딱 이렇게 해서 영상 보시면 틀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니더라. 그건 그런 게 주시면 저희가 만드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쵸.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교재라도 네. 편집된 게 있거나 있죠. 있는데 그런 걸 주시면 그런 걸 이제 사진 컷이라도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에 옆에다 이렇게 교재를 딱 할 수도 있고 이 교재의 특징 할 수도 있고 그 영상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콘티 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뭐 근데 그 제가 요청을 드려도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하시거나 그런 분이 별로 없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죠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같은 쫓아다니면서 경우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민망하니까 저는 수요일 한 번 정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지. 지금 좀 민망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컨셉을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시면 아니 저희가 자막이랑 이런 거 선생님들이 편집하기 또 조교들도 없으신 분들은 네. 편집하기나 자막 넣기도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중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제 시도가 있어서 만든 전문가가 있어서. 근데 그러면 지금 당장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좀 선생님 단과는 항상 초기부터 해야죠. 항상 해야죠. 그거 이제 예를 들면 한 3분짜리 찍으면 그거 뭐 엄마들이 얼마나 눌러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문자는 보낼 수 있잖아요. 영상이 있어야 문자를 보내지 강좌 특징 이러면 보긴 하겠습니까? 저희도 그런데. 그럼 방향성에 대한 그럼요.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일 내시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급고 간담회 때도 그런 거 영상을 미리 사전 영상 틀어놓으면 설명할 때도. 근데 고고 1학년은 1학년 때는 제가 안 해가지고 이미지에서 1학년 그래도 그걸 안 하신 건 아니니까. 1, 2학년. 그죠. 이게 1학년 때는 안 해서 이미지가 없긴 한데 그걸 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2학년은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같이 했으니까. 이게 선생님 1학년이나 2학년이 똑같죠. 저희 그래서 그 전에 하셨던 선생님하고 아직 연락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신정 선생님? 신정 선생님이 아니라 백승학 선생님이 하셨어요. 고 1학년. 네. 그건 아주 옛날인데? 아주 옛날에 작년일 텐데. 작년일 거예요 아마. 작년에 하시다가. 아니 근데 그 백상 선생님은 네. 저기 홍천에 가셨잖아요. 네네. 2명 하셨을 거예요. 2명인가 3명인가 하셨을 거예요. 고일을.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걔 깨졌잖아요. 연락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뭐. 네. 손정환 선생님이 그거를 고향이고. 네, 고향이 맞지. 그거 안 하셨어요. 뭐가? 아니 근데 그거 옛날에 하셨다는 얘기 했는데. 그거는 저기 전학원 때. 전학원 때는 많이 했죠. 그때는 운전보도 하고 군제보도 하고
전학원? 저기 믿음 수능 국어 학원 옆에서 거기는 많이 했었죠. 10명씩 했었는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뭐가 힘든 거예요? 준비할 양이 많아요. 뭐 정발고 백석고 이런 데는 그냥 내가 했던 걸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냥 수업 준비할 때 아 그럼 이거 정도 더 해주면 더 좋은 수업이 되겠네 이런 건데 그냥 국제고나 그런 데는 범위도 너무 말도 안 될 뿐더러 그냥 항상 준비할 게 한 4배, 3배 돼요. 그러니까 이 반 하나 하느니 차라리 다른 반들을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뭐 재미를 짜면야 그런 게 재밌기는 한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세요. 범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 부교재 말씀. 그러니까 부교재도 아니에요. 그냥 범위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시험 범위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반응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의 역량 뽑기 잘하는 애를 뽑으면 대충 가르쳐도 잘 나오고 근데 좀 열심히 하는데 못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막 이제 10명 이렇게 됐던 것도 그냥 처음 만났던 애가 전교권 애예요. 그럼 걔 구조를 학원이? 이제 그 전 학원에서 그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교권 친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은 있지만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 학교에서 전교권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좀 지켰었던 상황이 몇 번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꺼려 했었던 거죠. 이제는 팀에서 공부를 안 할 수 없다고 아 그래요? 왜 그러시지? 저 지금 여러 가지. 정발고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참 뭐 하고 있었을까?